내 아비는 스스로 명예를 버린 거다. 군인에게 그런 나약함은 정신병이야. 오 소위, 자네의 별이 자네의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군단장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자네는 그저 가문 없는 고아일 뿐이야.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목소리였다.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의 최고위층 집무실.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오서윤 소위의 얼굴을 향해 던져졌다. 종이가 흩날리며 그녀의 뺨을 스치고 차가운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그녀가 이틀 밤낮으로 작성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진정서였다. 군단장은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에 휘말릴 만큼 한가하지 않아.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됐어. 더 이상 내 눈에 띄지 마라. 남자는 더 이상 오서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압도적인 권위와 차가운 무시.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진정서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짓밟힌 진실에 대한 무력감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가문이 없는 고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그녀에게는 내세울 만한 가문도 막강한 뒷배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은 그녀가 유일하게 지닌 방패였다. 하지만 그 방패는 그의 손짓 한 번에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다. 2025년 3월의 차가운 밤이었다. 육군 중사 오영환은 군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군 당국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은 짧은 기사 한 줄로 그의 죽음을 처리했다. 오서윤은 믿지 않았다. 평생을 성실과 정직만을 가르치고 살아온 아버지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삶을 정리했을 리 없다고. 그녀는 군의 법과 질서를 믿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냉소와 무관심뿐이었다. 그날 밤 오서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낡은 군복과 훈장, 그리고 닳고 다른 가죽 표지의 일기장. 일기장 안에는 아버지의 고뇌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서윤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단정했던 필체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올수록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다. 2024년 5월 2일. 오늘 황중령이 또 찾아왔다. 박 대령님의 지시라며 없는 서류를 만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내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내가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2024년 8월 7일. 박 대령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부하들을 동원해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이 모든 부조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면 서윤이가 힘든 길을 걷지 않게 해주고 싶다. 2024년 9월 19일. 마지막이다. 이 추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하지만 나는 결백하다. 내 딸이 부디 이 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내 딸은 내 자랑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의 글을 읽는 순간 오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부를 쥐어뜯는 듯한 고통과 함께 솟구치는 순수한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박대령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아버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 불길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모든 이들을 태워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았다. 복수.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으로서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면 그녀는 그녀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터였다. 그날 밤 오서윤은 군복을 벗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빛나던 소희의 모습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모든 이들을 찾아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빼앗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군이 아버지를 버렸으니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2025년 3월의 차가운 밤, 한 젊은 여군은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군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바라는 나약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그날 밤 이후 오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이 맴돌았다. 박대령.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암호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소위라는 보잘것없는 계급과 힘없는 한 인간의 절규가 담긴 일기장뿐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일단은 군의 시스템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복사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밤샘 연구하며 수십 장의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날카로운 칼날을 쥐고 있는 듯했다. 첫 번째 대상은 사단 감찰부였다. 감찰부장은 그녀의 진정서를 훑어보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다. 소위 고인의 일기장만으로 군 고위 간부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이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오서윤은 소리쳤다. 유족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군 검찰이었다. 군 검찰은 그나마 형식적인 조사를 해주는 척했다. 그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아버지의 부대원 몇 명을 불러 신문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증거 불충분.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선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오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언급된 황중령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수소문에 그가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갔다. 그녀의 모습을 본 황중령은 기겁하며 그녀를 피했다. 소위님, 그 일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박 대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서윤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박 대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입을 통해 박 대령의 이름이 얼마나 거대한 무게를 가진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백방으로 뛰었다. 아버지의 동료들을 찾아가고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닫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모르는 일이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 일은 이미 끝났다. 오서윤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차가운 규정과 무관심한 얼굴들 뿐이었다. 이 사회는, 이 군대는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의 평온과 질서만을 원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위해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와 그녀 자신의 존엄성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무기력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응축된 증오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의를 외치지 않았다. 정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위해 움직일 터였다. 군이 아버지를 버렸으니 그녀 역시 군을 버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원칙만을 따를 것이다. 눈에는, 눈 위에는 이. 그녀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 내 딸은 내 자랑이다 라는 문구를 읽고 또 읽었다.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유언.
그녀는 그 유언을 받들 것이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에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오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25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떠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군복을 입은 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별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빛이었다. 오서윤은 한밤중 군복을 입은 채로 지옥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707 특수임무단이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육군 최정계 특수부대로 불리는 곳. 자신의 별이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은 오서윤이 스스로 지옥의 문을 두드린 곳이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찾기를 포기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었다. 그들을 파멸시킬 힘. 707 특수임무단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오서윤은 지원서를 제출했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신체 및 정신평가를 통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심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2025년 5월 707 특수임무단의 혹독한 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새벽 2시 잠든 병사들을 깨우는 것은 자비 없는 교관의 고함 소리였다. 이어지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체력 훈련이었다. 완전 군장 구보 총기 조립 20kg이 넘는 훈련 장비를 메고 산악 행군을 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그녀의 몸은 멍과 상처로 뒤덮였고 그녀의 손은 총의 개머리판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훈련병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했다.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약점을 찾아내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오서윤의 약점은 명확했다. 그녀의 계급,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가문 없는 배경. 오서윤 훈련병 자네의 계급은 소위다. 하지만 자네의 정신 상태는 이등병만도 못해. 왜 가문이 없어서, 뒤에 기댈 언덕이 없어서. 교관은 그녀의 약점을 꼬집으며 끊임없이 질책했다. 그녀의 아버지 오영환 중사에 대한 소문은 이미 부대 내에 파다했다. 자살한 중사의 딸.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소위.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과 다른 존재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로 취급했다. 저런 애송이가 707에 왜 들어왔지? 하긴 별도 없는 애들만 상대했으니 뭘 알겠어.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속삭임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감정을 지워야 했다. 감정은 그녀의 복수를 방해할 뿐이었다. 그녀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한 겹, 한 겹 그녀의 감정을 짓눌렀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군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료들의 비아냥거림에 대한 상처까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기는 복수였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 교관의 질책을 들으며 그녀는 박 대령의 얼굴을 떠올렸고 동료들의 조롱을 들으며 그녀는 그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증오를 발판 삼아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몸은 멍들고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해졌다. 707 훈련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조직의 힘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오서윤에게는 예외였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과거는 동료들에게 벽을 쌓는 이유가 되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동기에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훈련복을 빨고 홀로 총을 정비했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다. 애초에 그녀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직 그들의 기술을 훔치고 그들의 노하우를 빼앗아 그녀의 복수에 활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과 철저한 고립은 동료들에게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를 오솔이라고 불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들을 넘어 저 멀리 있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오서유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고통과 분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의 완성을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낯선 존재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별은 빛을 잃었고 그녀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옥의 훈련은 2604일 만에 끝났다. 오서유는 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들이 원하는 최정계 요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몸이 아니었다. 그녀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녀의 판단력은 냉혹한 기계처럼 정확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만을 향한 차가운 집념만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최정계 요원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기술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었다. 복수.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신분으로 잠입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털어 사설 정보 브로커를 고용했다. 그녀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완벽한 위장 신분을 만들어내는 것. 소희님,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군 전산망에 기록된 신분은 절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는 겁에 질려 말했다. 조작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의 인물을. 오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군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오래된 인적 정보와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브로커는 그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렇게 2026년 5월 오세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물이 탄생했다. 오서윤은 오세연의 완벽한 삶을 만들어냈다.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 위조된 학력 증명서, 심지어는 사회생활 이력까지.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졌다. 그녀는 오세연의 백그라운드를 치밀하게 계산했다. 유복한 중산층 가정의 딸, 평범한 학력을 가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군과는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군의 정보망에 포착되지 않는 인물로 위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였다. 오서유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분증을 불태우고 휴대전화를 해체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707 훈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설 병원을 전전하며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미묘하게 달라졌고 그녀의 손에 깊게 박힌 굳은 살은 특수 약품으로 녹여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세연이었다. 오서윤은 자신을 지우고 오세연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영혼까지 잘라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오세연의 미소를 연습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을 감추고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고 모든 말은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이중적인 삶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밝고 평범한 군무원이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복수자였다. 오세연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그녀는 박준호 대령이 있는 부대로 향했다. 그녀는 군수과장이라는 직책을 지원했고 그녀의 위장 신분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군수과장은 보급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로 박 대령의 비리를 파헤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다. 그녀는 박 대령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세연은 부임 첫날부터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보였다.
누가 박 대령의 사람인지, 누가 그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있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박준호 대령을 파멸시키는 것,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든 잔혹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먹잇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의 영혼까지도. 오세연의 위장 신분은 완벽하게 통했다. 2026년 5월 그녀는 수도 방위사령부 예하 7성부대의 신임 군수과장으로 부임했다. 군수과장이라는 직책은 군의 보급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 그녀는 박준호 대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비리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눈물 흘리는 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임 첫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를 응시했다. 지난 수년간의 모든 예산 집행 보고서와 보급 내역서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서류들이었다.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었고 모든 영수증이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707 훈련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분석력은 서류의 빈틈과 논리적 모순을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자재 단가. 같은 물품인데 매년 3%씩 인상되었군. 국방부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2.2%인데 2.8%의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납품업체는 늘 한 곳 대산건설. 박대령의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라지. 오세연은 붉은 펜으로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조용히 체크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실만을 추적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해킹하고 과거 자료들을 뒤지며 대산건설과 박 대령의 관계를 파헤쳤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 사이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권 유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뿌리내린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군인의 표본이었다. 부대원들에게는 인자한 지휘관이었고 상급 부대에는 유능한 참모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세연은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자주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주말마다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명품 매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설펀드 회사나 법무법인이었다. 오세연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의 숨겨진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군 전산망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의 탁월한 해킹 기술은 그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망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의 통화 기록, 그의 메시지, 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그가 군의 비리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산은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분산되어 있었다. 오세연의 눈에 그의 측근들도 하나씩 포착되었다. 특히 군수참모인 황대식 중령은 박 대령의 가장 충직한 하수인으로 보였다. 그는 박 대령의 모든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그의 비리 행각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은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오세연은 황 중령의 사무실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증거로 남겼다. 그녀의 복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군무원 오세연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귀를 속였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기다렸다. 그녀의 감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은 박 대령이 무너지는 그 순간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세연은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상대는 그를 억압했던 거대한 군대라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박준호 대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승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승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숨은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오세연은 먹잇감을 조급하게 쫓지 않았다.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녀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로 결정했다. 박준호 대령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가장 견고한 성벽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문부터 부셔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군수참모 황대식 중령이었다. 박 대령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모든 비리를 은폐해온 충직한 하수인.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박 대령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이자 그녀의 복수극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터였다. 그녀는 군수과장이라는 직책을 10분 활용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과거의 모든 서류와 장부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아닌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읽고 있었다. 수년치의 보급품, 납품 장부시설 공사계약서, 예산 집행보고서.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 허점이 있었다. 바로 재고 관리였다. 군수품은 매년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받는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물품은 재고 조사 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령과 황 중령은 그 허점마저 교묘하게 메워놓았다. 재고 조사 시에는 실제 물품을 잠시 빌려오거나 일부 물품을 재고 수량보다 과도하게 구매해 조사를 통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황 중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유통기한이었다. 2026년 3월 5일 전투 식량 500 상자 입고, 유통기한 2028년 3월 5일. 오세연은 서류에서 한 줄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같은 날짜에 입고된 다른 품목들의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모든 품목들의 유통기한이 2028년 3월 5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급품은 생산 날짜와 생산지에 따라 유통기한이 모두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황 중령이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기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유통기한마저도 조작한 것이었다. 황 중령 2026년 3월 5일에 입고된 전투 식량 500 상자 중 한 상자만 샘플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유통기한과 품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세연은 태연한 얼굴로 황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황 중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과장님, 그 물품들은 지금 최전방 소초에 보급되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최전방 소초에 보급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직접 품질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니 어떻게든 찾아서 가져오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제 책상 위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오세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황 중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오세연은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그녀는 군 전산망의 보급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전투 식량의 보급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 전투 식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최전방 소체 보급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기록하고 외부로 전송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오전 황 중령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세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빈 종이 한 장만이 들려 있었다. 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오세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황 중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오세연은 더 이상 하급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꿰뚫어 보는 맹수였다. 오세연은 황 중령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닌 사냥꾼의 냉혹한 미소였다. 황 중령님, 제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박 대령님께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분의 명예를 짓밟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제국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황중령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의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등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보였다. 오세연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전송했다. 그날 저녁 충격 단독 보도,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 군수참모 전투, 식량 수십억 원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기사는 황중령의 비리 정황을 상세하게 폭로했고 관련 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 파열음이었다. 박준호 대령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오세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충격 단독 보도 기사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황대식 중령의 비리가 세간에 알려지자 언론은 연일군의 부패를 맹렬히 비판했다. 황중령은 곧바로 직위 해제되었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준호 대령의 충직한 하수인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막이었던 황중령의 몰락은 박 대령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낸 사건이었다. 박준호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태연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 대신 깊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단지 황중령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어리석은 놈. 아무리 내가 뒤를 봐준다고 해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해서야. 그는 전화를 들어 황중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 대령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그는 황중령이 겁을 먹고 입을 닫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분석가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자를 찾아내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박 대령은 조용히 비서에게 말했다. 최근 군수과에 부임한 오세영 과장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신상 정보부터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는 오세연의 존재를 처음부터 의심했다. 황중령의 비리는 치밀하게 은폐되어 있었지만 오세연이 부임한 지 불과 2달 만에 기사화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황중령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바로 그녀였다. 박 대령은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야망과 차가운 기운을 감지했다. 오세연은 박 대령의 의심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와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었다. 그리고 오세연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다. 며칠 후 박준호 대령은 오세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온화하고 위험 있었다. 오 과장 황중령의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겠군. 별 말씀을요, 대령님. 저는 단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황중령님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세연은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래, 자네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하지만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과 모르는 척해야 할 것이 있지. 특히 군대에서는. 박 대령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오세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령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군인은 정직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그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끼를 던졌다. 박 대령은 순간 눈썹을 실룩거렸다. 그는 오세연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 오서윤이라는 이름의 소위가 자살한 중사의 딸이라는 사실. 하지만 오세연의 서류에는 그런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군무원이었다. 이 사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네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겠군.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원칙대로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특히 자네처럼 가문이 없는 사람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선 말이야. 박대령은 그녀의 가장 깊숙한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오세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미소 지었다. 대령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문이 없다는 것이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오세연의 당돌한 대답에 박 대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념이었고 복수심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평범한 군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복수자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박대령은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등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가장 친한 친구인 국군 수도병원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 혹시 몇 년 전 군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중사의 딸 오서윤, 소위의 병원 기록을 찾아줄 수 있나? 오세연은 박 대령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의 심리전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은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약점들을 드러낼 터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 박준호 대령이 오세연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때 또 다른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 감찰참모 소속의 송경호 소령. 그는 오서윤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한때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2023년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오서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707 특수임무단 훈련 중 마지막 단계 동료 한 명을 탈락시켜야 하는 잔인한 시험에서 그는 오서윤을 지목했다. 그녀는 그날의 배신을 잊지 않았다. 송경호는 35의 나이에 소령 계급을 달 만큼 유능했다. 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준호 대령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군 감찰참모실의 송소령에게 접근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자신의 과거를 묻어주는 대가로 그를 진급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송경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박 대령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그는 이제 박 대령의 충직한 하수인 중 한 명이었다. 박준호 대령의 지시로 송경호는 오세연의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오세연은 그가 나타나자 미세하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그녀는 오서윤이 아닌 오세연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고 친절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송소령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송경호는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오서윤과 오세연은 닮은 점이 많았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어두운 눈빛. 하지만 오세연의 표정은 오서윤보다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었다. 송경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오서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 과장님, 저는 감찰 참모실 소속입니다. 최근 이 부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경호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그는 그녀를 떠보는 듯했다. 오세연은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세연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송경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과거에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오세연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송경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오 과장님은 아버님이 군인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군인들에게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그녀를 떠보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오서윤의 아버지가 중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세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버님은 늘 군인들의 명예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오세연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송경호는 결국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다. 오세연은 그가 돌아서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박준호 대령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녀는 송경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명예와 출세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송소령님, 당신의 야망을 위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령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송경호의 가슴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박 대령과 손을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오세연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송경호는 오세연이 박 대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녀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이 박 대령의 충직한 하수인인 것을 숨긴 채 그녀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오세연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박 대령에게 더 깊숙이 파고들 생각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오세연과 송경호의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 같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오세연은 그를 이용하기 위해 송경호는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각자의 계산이 교차하는 위험한 만남이었다. 오세연, 과장, 당신은 오서윤 소위와 정말 많이 닮았군요. 송경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얼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오세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가면이었다. 오서윤 소위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송소령님께서 저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그녀와 똑같습니다. 무언가에 미쳐버린 듯한 눈빛. 송경호의 말에 오세연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복수심으로 불타는 그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제가 박 대령님께 접근할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그분은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송경호의 눈이 커졌다. 오세연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력의 일부를 흘려주었다. 박 대령의 통화 기록,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 그리고 그가 숨겨둔 차명 계좌의 일부. 송경호의 눈빛은 점차 탐욕으로 물들었다. 그는 오세연이 가진 정보의 힘을 보았고 그녀를 이용하면 박 대령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오 과장님, 우리 함께 박 대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의를 씁시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송경호의 말에 오세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결국 너도 내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것뿐인데. 그녀는 그에게 군수품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USB를 넘겼다. 이 USB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그녀는 USB 안에 몇 가지 함정을 심어두었다. 만약 송경호가 그녀를 배신한다면 USB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괴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그녀를 배신할 것이라고. 며칠 후 오세연은 박준호 대령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송경호도 함께 있었다. 송경호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승자의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오세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박준호 대령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먹잇감을 조롱하는 맹수의 미소였다. 오세연 과장, 아니 오서윤 소희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의 연기 실력에 감탄했네. 하지만 자네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한 그 USB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오세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송경호를 바라보았다. 송경호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오서윤, 너는 여전히 순진하구나. 복수가 너의 눈을 멀게 했어. 나는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의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는 오세연의 모든 계획을 박준호 대령에게 고발했다. 그녀가 군수구에 위장 잠입한 것부터 황중령의 비리를 폭로한 것,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까지. 그가 오세연을 만난 것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의 USB에 심어진 함정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박 대령에게 바쳤다. 오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동맹이자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것은 그녀의 심장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 그녀의 복수극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자신의 야망을 선택했다. 박준호 대령은 그녀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오서윤.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은 결국 버려지게 되어 있어. 너의 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오세연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수극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진정한 홀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준호 대령의 집무실을 나서는 오세연의 등은 젖어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정보가 송경호의 배신으로 무력화되자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맨몸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오서윤, 이제 너의 별은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저 가문 없는 고아일 뿐이다. 박 대령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세연은 그들의 눈을 피해 급하게 부대 밖으로 향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군무원 오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잡혀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는 추격당하고 있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인적 없는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시야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군용 차량이 아니었다. 민간인 차량. 박 대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분명했다. 오세연은 707 훈련에서 익힌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근처 야산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훈련복과 군용 장비 대신 얇은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몸은 가파른 상기를 오르며 찢겨나갔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추격은 집요했다. 그녀의 뒤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무와 바위 풀숲을 이용해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짐승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707 훈련에서 혹독하게 단련된 신체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추격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 어둠이 내리고 추격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에 의존해 움직였다. 그녀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추격자들의 미묘한 발소리를 감지하며 나아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나는 여기서 잡히지 않아, 절대로. 오세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여기서 멈춘다면 아버지의 명예는 영원히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력하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 몇 개를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추격자들은 그녀가 버린 물건을 보고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그 방향으로 쫓아갔다. 오세연은 그들이 속은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결국 그녀는 낡은 농가의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인맥과 인연은 이제 그녀의 약점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대령의 비웃음과 송경호의 배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노가 다시 그녀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사냥하는 맹수였다. 오서윤은 산속의 작은 팩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세연도 오서윤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농가에서 군용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녀는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주파수를 맞추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군 내부 통신망의 잡음이었다. 그녀는 그 잡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오서윤 소위 즉시 체포하라. 그녀의 신분은 이미 발각되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추격 대상이었다. 그때 잡음이 섞인 음성 신호가 들려왔다. 오서윤은 재빨리 주파수를 맞추었다. 그것은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오서윤, 너의 아버지처럼 무모한 짓은 그만둬라. 너는 나에게 이길 수 없어. 너는 내가 아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오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 대신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순수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순수한 희생자도 순수한 가해자도 없어. 너의 아비는 한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다른 길을 걸었지.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오직 박 대령의 비리와 압박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와 아버지가 친구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의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2010년 우리가 맡았던 군수 프로젝트에서 내 동료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지.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벌어질 위기에 처한 동료를 보지 못했어. 그는 오직 자신의 정의만을 외쳤지. 그리고 결국 그의 정의는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지. 박 대령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오서윤은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일기장에서 박 대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기록했지만 박 대령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정의라는 것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나는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챙기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 나는 내 방식대로 군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거다. 너의 아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모두를 버렸지만 나는 모두를 위해 내 명예를 버렸다. 어느 쪽이 더 올바른 길이었을까? 박 대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오서윤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를 순수한 피해자로, 박 대령을 순수한 가해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복수극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정말로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걸까? 박 대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의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 그녀의 복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의 명예가 애초에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의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면 그녀의 가슴에는 복수심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진실은 무엇인가?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해와 진실의 늪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늪 속으로 한 발짝씩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오서윤은 박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담긴 라디오를 껐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심장을 잠시 흔들었다. 어느 쪽이 더 올바른 길이었을까? 그의 질문은 그녀의 복수심에 거대한 균열을 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팩에 숨어 그의 말을 되새기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죄를 정당화하는 변명일 뿐이었다. 그는 모두를 위해 악마가 되었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악마적 행위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결국 그녀 자신처럼. 그의 말은 그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이제 그녀는 그를 단지 비리를 저지른 부패한 군인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모두를 위해 지키려 했다고 믿는 그 가치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깊숙한 약점, 바로 그의 명예와 평판이었다. 오서윤은 팩에 숨겨둔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707 훈련을 통해 익힌 해킹 기술을 이용해 군 전산망의 보안을 우회했다. 그녀는 군대 내부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 대령이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와 언론에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해 왔는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비리를 숨겨왔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알아냈다. 그의 명문대 동문들,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익명의 해킹 계정을 이용해 박준호 대령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사에 전송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사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비리 행각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친 완벽한 고발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보고서를 언론사에 보내는 동시에 그의 모든 동문들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보냈다. 그녀는 박준호 대령이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명예를 짓밟고 그의 평판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정당한 행동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추악한 위선으로 빛을 터였다. 그녀는 낡은 농가에 숨어 군용 라디오를 통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렸다. 라디오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한 발의 총알은 박준호 대령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언론이 박준호 대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부하들과 동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를 고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목숨을 끊을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 오서윤의 마지막 일격은 조용했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과 같았다. 그녀가 언론사에 보낸 모든 비리 증거와 분석 보고서가 터져 나오자 박준호 대령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막대한 규모의 자금 흐름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었다. 충격 단독 보도, 육군별 후보, 박준호 대령 군납 비리로 수백억 원대 재산 축적, 수도 방위사령부 거대한 부패 카르텔 의혹, 수사팀 즉각 투입, 사단장 승진 앞둔 엘리트 장교의 몰락, 온갖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뒤덮었다. 박준호 대령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공적이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명예와 위엄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부패한 군인, 위선적인 엘리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군감찰부는 여론의 맹렬한 비판에 등 떠밀려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조사팀은 그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오서윤이 넘긴 증거들은 완벽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측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젊은 장교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송경호 소령의 태도였다. 그는 박준호 대령에게 오서윤의 정보를 넘겨준 후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자 재빨리 입장을 바꾸었다. 그는 군 감찰부에 자수하여 자신이 박 대령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다 오히려 그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오서윤의 진정한 동맹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박 대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증언했다. 오서윤의 몫이었던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오서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박준호 대령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를 추켜 쓰던 동문들은 그를 모른 척했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던 부하들은 그를 비난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의 가족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의 아내는 친구들에게 외면당했다. 그가 모두를 위해 지키려 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장 깊숙한 약점이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오서윤은 산속의 폐가에 숨어 라디오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안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복수심이라는 불길에 모두 타버린 듯했다. 박준호 대령은 군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구속되는 순간 취재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모든 비리와 거짓은 한 젊은 여군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오서윤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도.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의 그림자였다. 오서윤은 밤낮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박준호 대령은 군 검찰에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껍데기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오서윤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여인숙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준호 대령의 구속에 대한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았다. 그때 한 기자의 보도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준호 대령의 구속 이후 그의 가족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박민준 군은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명문대 진학을 꿈꾸던 촉망받는 학생이었던 박민준 군은 현재 등교를 거부하고 외출을 일절삼가며 집안에만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서윤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 비친 한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소년은 그녀가 박 대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은밀히 조사했던 대상 중 하나였다. 그의 아들 박민준. 그녀는 박 대령이 아들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그의 가장 깊숙한 약점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소년이 그 모든 비극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단순히 박 대령의 약점으로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꿈이 그의 삶이 그녀의 복수극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복수가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흘릴 수 있는 늦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억울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에 버려졌던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라디오를 통해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어느 쪽이 더 올바른 길이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정의로운 복수가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그녀는 박대령의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그녀 자신 역시 그녀의 복수라는 이름의 폭풍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슬픔 후에 죄책감, 그리고 씁쓸함. 오서윤은 텔레비전을 껐다.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이름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가 끝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녀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서윤은 낡은 여인숙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멍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박준호 대령을 파멸시켰고 그의 가족에게도 비극을 안겼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은 복수라는 이름의 불길에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오세연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갈기갈기 찢어 길거리에 버렸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훈련받았던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창조했던 거짓된 삶을 지워버렸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낯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했던 오서윤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오세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면마저 벗어버리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목적을 잃은 나침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정처 없이 걸었다. 그녀는 도시의 거리, 시골의 들판,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홀로 걸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무채색이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집어삼켰고 그녀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의 영혼까지도.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속에서 아버지의 별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오서윤은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회상했다.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했던 추억.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수를 택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물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싶었다. 복수심 증오, 그리고 죄책감까지. 하지만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홀로 바닷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은 떠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길 잃은 여행자였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존재했다. 그녀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영원히 복수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남게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서윤은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녀의 여행은 목적지가 없었고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에 모두 타버리고 이제는 쟤만 남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기쁨도.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들른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낡은 신문 한 장을 발견했다. 신문에는 그녀가 아는 한 남자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박준호 대령의 아들이었다. 기사 제목은 박 대령 아들 아버지의 비리로 인해 학업 중단, 깊은 절망감에 빠져. 기사 내용에는 박민준이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서윤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겪는 고통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졌고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다 세상에서 버려졌다. 두 사람의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 소년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으로 인해 탄생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가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민준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의 복수심이 의도치 않게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그녀를 파괴했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비극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서윤은 박민준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진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만나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낡은 대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박민준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준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씻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남자의 말에 오서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복수는 박민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커녕 그를 또 다른 비극의 굴레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그 순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존재였다. 오서윤은 박민준의 삼촌과 헤어진 후 미친 듯이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정처 없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가 끝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그 소년을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가 만든 이 끔찍한 비극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파괴한 것들을 다시 세워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서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군 입대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어떤 부대에 소속되었는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송경호. 그녀를 배신하고 박준호 대령에게 모든 것을 고발했던 남자. 오서윤은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야망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버렸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버렸다. 그들은 같은 늪에 빠져 있었다. 오서윤은 송경호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는 부대 근처로 향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그가 한적한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승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박준호 대령을 팔아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지만 그가 원했던 행복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오서윤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송경호는 그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녀가 오서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서윤,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녀의 생존에 놀랐고 동시에 자신의 죄책감에 휩싸였다. 살아있어. 당신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살아있어. 오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미안하다. 나는 그저 내 야망을 위해. 알아. 당신은 그저 당신의 욕망을 따른 것뿐이야. 나처럼. 오서윤의 말에 송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박민준, 박 대령의 아들을 도와줘.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얻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도와줘. 무슨 말이야, 나는? 그를 도울 자격이 없어.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이용할 거야.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죄책감을 얻었지. 이제 그 죄책감을 씻어낼 기회를 줄게. 박민준을 도와줘. 그를 구원해줘. 오서윤의 말에 송경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복수심 대신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구원자였다. 그는 오서윤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박민준을 만나 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만든 비극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그녀가 만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군 감찰실을 찾아갔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그녀가 만든 비극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감찰실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그리고 그녀의 진정서를 묵살했던 바로 그 감찰실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오서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소위 오서윤입니다.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과거를 떠올린 듯했다. 오, 소위 당신은 도망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신분은 이미.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시작했던 복수극이 어떻게 저와 그를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일기장, 박 대령의 비리, 송경호의 배신, 그리고 그녀의 복수가 박 대령의 아들에게 가져온 비극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박 대령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를 위해 제 영혼을 파기했습니다. 오서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그때 제게 말했습니다. 군대의 질서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당신의 그 침묵이 군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외면하고 부조리에 눈 감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군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겠지만 당신의 침묵이 군을 더 큰 부패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찰실장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통해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군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권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소위, 나는 미안하다. 나는 그때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비로소 얻었다. 그것은 박준호 대령의 몰락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를 외면했던 모든 이들의 양심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다. 오서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고 그녀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가 만든 비극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녀는 감찰실을 나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속에서 아버지의 별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밝고 아름다운 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서윤도 오세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그녀의 길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